리어는 촛불을 가져다 주었고 나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2층으로 갔다. 로체스타 씨는 의사의 지시대로 그날 밤은 일찍 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아래로 내려온 것은 사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몇 사람의 소작인이 그와 얘기를 하기 위해 와 있었다. 아델과 나는 서재를 비워줘야만 했다. 2층의 한 방에 불을 피워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로 책을 옮기고 잠깐 동안 쓸 공부방으로서 준비를 했다. 손필드 저택은 분위기가 바뀌었다. 거기는 이제 교회처럼 조용한 곳이 아니다. 문을 놓고 하는 소리, 벨소리, 복도를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아래층에서는 여러 가지 음조가 들려왔다. 주인이 있는 집이 된 것이다. 아델은 그날은 공부를 하려 하지 않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로체스타 씨를 보려고 몸둘 바를 몰랐다. 그 행동이 너무 심하게 굴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화를 내어 말했다. 그래도 그녀는 계속 로체스타 씨에게 말을 붙여 내게는 어떤 선물을 사왔느냐고 다그쳤다. 어젯밤에 로체스타 씨는 밀코트에서 집에 도착하면 그 안에는 그녀가 좋아할 조그만 상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아델은 프랑스 말로 말했다. 그건 꼭 내게 선물을 주겠다는 말씀일 거야. 그리고 선생님에게도. 무슈는 선생님 얘기를 들었어요. 이름이 뭐냐고 묻고 조그맣고 여의고 안색이 창백한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나는 그렇다고 했어요. 사실인 걸 뭐 안 그래요, 선생님? 나는 아델과 같이 페어팩스 부인의 방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는 눈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공부방에만 있었다. 해가 지고 공부가 끝나자 아델은 당장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내가 혼자 있을 때 페어팩스 부인이 들어왔다. 로체스타 씨가 저녁에 객실에서 당신과 아델에게 차를 대접하겠대요. 하고 말했다. 낮에는 바빠서 당신을 못 만난 거래요. 시간은요? 하고 나는 물었다. 네, 6시예요. 시골에 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해요. 당신도 옷을 갈아입는 게 좋겠군요. 내가 함께 가서 고리새를 걸어드리지요. 촛대가 여기 있어요. 꼭 갈아입어야만 할까요? 그럼요. 로체스타 씨가 오셨을 때는 나도 밤에 옷을 갈아입어요. 어쩐지 지나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와 검은 비단의 프록으로 바꿔 입었다. 브로치가 필요해요. 하고 부인이 말했다. 나는 템플 선생에게서 이별의 선물로 받은 진주가 박힌 것을 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난과 교제해 보지 못한 나로서는 처음으로 커튼이 쳐진 아치의 안쪽에 있는 다분히 기족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방으로 들어갔다. 파일로트는 누워 있었다. 그 곁에 아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로체스타 씨는
두 발을 쿠션 위에 얹고 있었다. 그는 아들과 길을 보고 있었다. 굳게 튀어나온 눈썹, 모난 얼굴, 검은 머리. 이 사람은 확실히 내가 편지를 붙이러 갈 때 만난 그 사람이었다. 결단력이 강할 것 같은, 잘생겼다기보다는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코, 성질이 급해 보이는 벌름한 콧구멍, 냉혹해 보이는 입모습, 턱, 체격도 애투를 벗은 지금은 얼굴과 마찬가지로 건강했다. 로체스타 씨는 부인과 내가 들어가는 것을 알았지만 돌아보지도 않았다. 에어 씨를 데리고 왔어요. 하고 언제나처럼 상냥한 어조로 부인이 말했다. 에어 씨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해주세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그 태도는 대단히 거만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마음이 안정되어 자리에 앉았다. 한치의 틈도 없이 정중한 영접을 받았더라면 나는 오히려 당황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먼저 품위 있는 인사를 할 것 같지도 않았으므로 더욱 그랬다. 이러한 심술궂은 그의 태도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 뒤에 그는 얘기하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진 종일 볼 일이 많으셔서 피로하시지요? 또 그렇게 다치셨으니 몹시 아프시지요? 하고 말했다. 마담, 차를 마시고 싶어요. 그의 대답은 이뿐이었다. 부인은 급히 배를 눌렀다. 찻잔이 금세 나왔고 부인은 그것을 요령 있게 스푼과 기타 도구들을 탁자 위에 준비했다. 나와 아델은 식탁에 앉았지만 주인은 의자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로체스타님의 컵은 당신이 드리지 않겠어요? 하고 부인이 내게 말했다. 아델은 쏟아서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로체스타 씨가 내 손에서 컵을 받아들 때 아델이 나를 위해 선물을 조로의 찬스라고 생각했는지 소리를 높여 말했다. 아저씨의 작은 상자 속에 선생님에게 드릴 선물도 있지요? 누가 그래? 하고 그는 거칠게 말했다. 에어씨, 당신은 선물을 기대하세요? 선물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지금 내가 처음으로 내가 보는 어둡고 칼날 같은 눈길로 나의 얼굴을 살폈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로체스타 씨.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요. 선물이란 것은 보통 즐거운 것이라고들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만 대답을 드리겠어요. 한마디로 선물이라 하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이걸 모두 생각해 보지 않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에어씨, 가연 당신은 아들처럼 철이 없지는 않군요. 멀리
돌려서 이쪽을 탐색하는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아들만큼 자신이 없어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친해왔잖아요. 하지만 나는 지금 처음 뵙는 터고 사례를 받을 만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리 겸손하지 않아도 좋아요. 나는 아들을 보고 선생님의 힘이 보통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얘는 그리 머리도 좋지 않고 특별한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도 짧은 시간에 많이 나아졌어요. 로체스타 씨, 나는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교사들이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학생의 진보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은 하고 로체스타 씨는 말없이 차를 마셨다. 이 집에 산 지 석 달째가 되나요? 네. 그럼 그 전에는 로드 학교에 있었어요. 그래? 자선 사업에? 거기에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8년 있었습니다. 8년? 당신은 대단히 끈기가 있는가 보군. 그런 곳에는 8년의 반만 있어도 누구든 실증이 날 텐데. 하여간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도 세속적이 아닌 얼굴을 하고 있지? 어젯밤에 헤이렌에서 당신이 내게로 올 때 나는 요정 얘기를 생각했고 당신이 말에게 마법을 걸지 않았나 물어보려고 했지. 지금도 기분이 이상해. 그래? 양치는 어떤 분이지? 모두 안 계십니다. 처음부터 안 계셨을지도 모르지. 그래. 그 계단에 앉아 친구를 기다렸어요? 누구 얘기를 하시지요? 로체스타 씨? 푸른 옷을 입은 사람들 말야. 그들이 나오기에는 안성맞춤인 달밤이었어. 그 돌바닥에 얼음을 얼게 한 것도 당신 짓이라면 나는 당신들의 영토에 침범한 게 되겠지? 나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푸른 옷을 입은 사람들은 100년 전에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헤이렌 근처에 나타나지 않겠지요? 그러면 하고 로체스타 씨는 얘기를 본래대로 되돌려 말했다. 부모님은 안 계셔도 친척은 계시겠지? 아니, 형제도 자매도 숙부모도 안 계시고 집도 없어요. 그럼 이리로 올 때 추천은 누가 했어요?